형수님, 오늘 밤은 그냥 보내드리기 싫습니다. 그날은 비가 유난히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어느 조용한 호텔 앞.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도련님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형의 아내라는 이름, 도련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이 나이에 느껴선 안 될 설렘까지. 저도 오늘은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선택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서 끝내 멈추지 못했습니다. 50살, 60살이 넘어서도 가슴이 터질 듯 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사랑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져 버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위태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연수입니다. 올해 67이에요. 젊었을 때는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했죠. 숫자 세고 장부 정리하고 손님들 응대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 일하다가 결혼했고 그때부터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둘 낳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으니까요.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요. 오래된 곳이지만 제게는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더니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게요.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아이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는 하지만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TV를 틀어놔도 소리만 울릴 뿐이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듯 살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나갔다가 돌아오고 점심 대충 먹고 TV 보다가 저녁 먹고 그렇게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남동생 김동수, 도련님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형님 제사 때문에 왔어요.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습니다. 별다른 말도 없이요. 그냥 거실 전등이 나가면 갈아주고 그렇게 조용히 집안일을 돌봐줬어요. 형수님, 병원 가실 날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물어보더니 그날부터는 제 병원 정기검진 날짜까지 챙겼습니다. 차로 데려다주고 진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집까지 태워다주고요. 사업하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말하면 도련님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거야 형수님 혼자 계시니까요. 그게 전부였죠. 어느 날은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련님이 몰래 사다 놓고 간 거였죠. 남편이 죽고 나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날은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련님은 세간에 알려진 성공한 사업가예요. 건설자재 유통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회사를 거느린 오너라고 하더군요. 신문에도 가끔 나오고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올해 55인데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혼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왠지 도련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돈은 많은데 집에 돌아가면 혼자인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같이 TV 볼 사람도 없는 고독한 인생이요. 그게 저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고, 도련님은 평생 혼자였던 거죠. 어느 날 도련님이 저녁 늦게 들렀어요. 회의가 길어졌다면서요. 피곤해 보이길래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 했는데 도련님이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끓일 테니까 형수님은 편하게 앉아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익숙하게 냄비를 꺼내 물 올리더니 라면에 계란까지 풀어 넣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솜씨였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냥 후루룩 소리만 나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편안한 느낌? 남편이랑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반찬이 입에 맞나, 국은 짜지 않나, 항상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죠. 그런데 도련님이랑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괜찮았습니다. 라면 다 먹고 나서 도련님이 설거지까지 하고 갔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형수님. 문이 조용히 닫히고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제가 67살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도련님은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 말없이 저를 챙겼죠. 저도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도련님이 올 시간이 되면 괜히 머리도 빗고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도련님이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전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그럼 검진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마침 근처에 일이 있거든요. 단번에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근처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병원 검진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겨우 다 끝내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였어요. 아침엔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산도 없어서 병원 로비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련님이었어요.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아, 검진 막 끝났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요.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병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빨리 타세요. 비 맞으시겠어요. 감사해요, 도련님. 우산 없어서 어쩌나 했는데. 검진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네, 별일 없대요. 혈압약만 처방받았어요. 차는 병원을 빠져나와 대로로 접어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 거리인데 그날은 달랐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차는 거의 서 있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죠. 창밖은 온통 흐릿했고 차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우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퍼 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도련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형수님.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친구들도 누구도 제게 힘드냐고 묻지 않았어요. 다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죠. 그런데 도련님이 그렇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이 메어서 더 말할 수가 없었죠. 도련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차는 어느새 우리 집 근처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우리 집 지나쳤어요. 네, 알아요. 네. 비가 너무 와서요. 잠깐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차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길로 접어들더니 어느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어요. 쿵쾅쿵쾅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참고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빛이었죠. 형수님, 오늘은 그냥 보내드리기 싫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떨어졌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었죠. 또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제 손이 움직였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조수석 쪽으로 뻗어진 그의 손을 제 손이 천천히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남자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형수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7회를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어요. 20살 때도 30살 때도 이런 적은 없었죠. 저도 오늘은 혼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린 결국 그날 밤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섰을 때의 떨림, 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67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는 도련님을 보며 현실이 실감났어요. 일어나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후회하세요?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두려웠을 뿐이죠.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요. 오늘부터는 연수 씨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동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네, 연수 씨. 그렇게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간은 연락이 없었어요. 동수 씨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67살 할머니인데 속은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연수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죠. 네, 동수 씨, 괜찮아요. 그날 저녁 동수 씨는 집 근처가 아닌 먼 곳의 조용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우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동수 씨가 골라주세요. 메뉴를 주문하고 서로 마주 보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죠. 연수 씨. 네.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동수 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연수 씨만 힘들어지실 거예요. 제 조카들도 주변 사람들도 좋게 보진 않을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늙을 대로 늙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연수 씨.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요. 어느 날 저녁, 동수 씨가 강변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오늘은 드라이브나 할까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수 씨, 이 노래 아세요? 당연하죠. 제가 20살 때 유행했던 노래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초등학생이었을 때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실감났지만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를 세우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아무도 우리를 몰랐죠. 그냥 산책하는 중년 남녀로 보였을 거예요. 연수 씨, 네, 행복하세요?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에 행복해요. 저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게 아쉬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누군가를 그리워할 줄 안다는 게요. 어느 날은 동수 씨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이게?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명품 아니에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동수 씨가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너무 예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7살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자주 했고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동수 씨는 회의 중에도 틈틈이 연락했죠. 점심 드셨어요? 오늘 날씨 춥던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젠간 들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어느 날 밤 평소처럼 한적한 곳에 주차해두고 동수 씨 차 안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연수 씨 걱정되세요?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언젠간 들킬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연수 씨만 괜찮다면 저는 이대로 계속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우리는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뒤 동수 씨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연수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목소리였죠. 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30분 뒤 동수 씨가 집 앞에 차를 댔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곳이 아니라 제 집 바로 앞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이에요? 동수 씨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요. 누군가 몰래 찍은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동수 씨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진 밑에 메시지가 있었죠. 김동수 회장님, 이 여자분, 형수님 맞으시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회사도 가정도 아주 볼만하겠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경쟁사 쪽 사람이에요. 제 회사 지분을 노리던 자들이죠. 동수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요즘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려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죠.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아직 언론에 흘리진 않은 걸 보니 협상하려는 것 같아요. 동수 씨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연수 씨.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우리가 처음 선을 넘던 그날처럼 또 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 사진들 정말 퍼지는 거예요? 동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연수 씨 아이들한테도 알려질 겁니다. 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언론까지. 동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한테 화가 난 거였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제 아이들이 알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미쳤다고 할까요? 연수 씨, 손주들한테도 알려지겠죠. 할머니가 창피한 짓 했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수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동수 씨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요? 사진을 되찾을 방법은 없대요. 이미 여러 곳에 백업돼 있을 거라고. 협상은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어요. 오늘 막아도 내일 또 협박할 겁니다. 동수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가지 방법만 있대요. 뭔데요? 우리가 헤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지면요? 사진이 나와도 이미 끝난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그럼 적어도 연수 씨는 덜 다칠 수 있어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동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해요. 연수 씨, 괜찮아요. 어차피 예상했던 거니까요. 차 문을 열려고 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연수 씨, 제발이요.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진심만은 믿어주세요. 진심이요? 손을 뿌리쳤어요. 2달 동안 잘해준 게 진심이에요?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게 진심이에요? 전 연수 씨를 지키고 싶은 것뿐이에요. 저를 지킨다고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동안 갖고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귀찮아진 거죠? 아니에요. 동수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이 퍼지면 연수 씨가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안 만났어야 했어요. 연수 씨, 후회돼요. 다 후회돼요. 거짓말이었어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동수 씨가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죠. 이제 그만 가요. 연수 씨, 가라고요.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씨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맙시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잊어주세요.
연수 씨가 아니라 형수님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였죠. 그동안 감사했어요, 도련님.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면서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동수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어요. 동수 씨한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동수 씨는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요. 저도 연락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TV도 안 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죠.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요. 큰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아, 미안하다. 그냥 좀 피곤해서.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요? 응,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저녁이 되면 동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맘때면 연락이 왔었거든요. 저녁 드셨어요? 그런 문자가 오곤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냥 조용히 살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걸요. 짧았지만 그만큼 행복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숨이 가빴습니다. 헉, 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안 들어왔죠. 어지러웠습니다. 벽을 짚었지만 몸이 기울었어요. 아,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19를 눌러야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동수 씨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동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수 씨,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연수 씨,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몸이. 어디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에요. 금방 갈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동수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연수 씨, 연수 씨.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는데 집 천장이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셨어요? 옆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병원? 맞아, 쓰러졌었지. 지금은 병실이고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누가 여기 데려왔어요? 남자분이 데리고 오셨는데 지금 복도에 계실 거예요. 순간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동수 씨였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턱수염도 자라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연수 씨, 그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동수 씨.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제가 모시고 왔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던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이래요. 며칠째 제대로 못 드셨다면서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지내셨어요? 우리 헤어지기로 했잖아요. 그게 제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동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받았을 때, 연수 씨 목소리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차 몰고 오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아세요? 현관문 열었는데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구급차 타고 같이 와서 밤새 옆에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요. 동수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연수 씨 생각만 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최선인가? 계속 그런 생각만 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사진도 있고. 사진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가 다 감수할게요. 뭐라고요? 제가 책임질게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큰애랑 작은애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애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연락 왔다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응, 괜찮아. 작은애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큰애가 동수 씨를 봤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래. 왜 여기 계세요? 내가 모시고 왔어. 큰애의 표정이 굳었어요. 작은아버지가요? 왜요? 내가 전화를 받았거든. 엄마가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큰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119가 아니라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애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요즘 작은아버지랑 자주 만나셨어요? 그게 동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작은아버지, 너희 어머니랑 나는 사귀고 있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애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귀고 있다고 했어. 2달 정도 됐어. 무슨 소리예요? 큰애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안다 이상하다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진심이거든. 작은애도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미안하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큰애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그건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동수 씨가 큰애 앞에 섰습니다. 연수 씨한테 화낼 거면 나한테 해. 작은아버지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요? 큰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 67이에요. 67.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상관없어. 동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난 이 사람을 지킬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동수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보였어요. 책임질 거고 도망가지 않을 거야. 큰애가 작은애를 쳐다봤습니다. 작은애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이세요? 작은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창피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창피는 무슨. 작은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큰애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절대로 인정 못해요. 그러고는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작은애도 난처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죠. 병실에는 저와 동수 씨만 남았습니다. 동수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동수 씨가 다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연수 씨는요? 괜찮으세요? 저도 예상했어요. 미안해요. 제 욕심 때문에 연수 씨만 힘들게. 아니에요. 저도 동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원했던 거예요. 동수 씨랑 함께 있고 싶었어요. 동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이겨내면 되죠. 사진도 퍼질 텐데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귀는 게 사실인데요, 뭐. 회사는요? 회사보다 연수 씨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동수 씨, 네.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아이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진이 퍼지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동수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고 잘 먹고 잘 자야 한다고요. 동수 씨는 계속 곁에 있었어요. 회사 일도 미루고 병실을 지켰죠. 큰애는 그 이후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작은애만 가끔 들렀는데 어색했죠. 엄마, 진짜 진심이에요? 퇴원 전날 작은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작은아버지도요? 그래. 작은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는 화가 많이 났어요. 아마 당분간은 연락 안 할 거예요. 저는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이 무섭거든요. 걱정 마. 엄마가 감당할게. 작은아버지는 괜찮대요? 응. 책임지겠대. 작은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엄마가 결정하신 거니까. 그날 밤 동수 씨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동수 씨가 전화를 받더니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사 비서실장이에요. 사진이 언론사로 넘어갔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에요. 내일 아침이면 기사가 나올 거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죠. 전 동수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미 각오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동수 씨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을 때 저도 결심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퇴원 후 동수 씨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동수 씨가 말했죠. 기자 들릴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습니다. 김동수 회장님, 형수분이랑 사귀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연수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동수 씨가 저를 감싸 안으며 빠르게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님, 문 열어주세요. 취재 좀 하게 해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수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곧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자들이 집 앞을 지켰거든요. 인터넷에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제게 유명 인사 김동수, 형수와 충격적인 관계. 고인이 된 형을 배신한 사랑. 댓글은 더 악랄했어요. 어우 토나와 나이가 몇인데 저래. 어쩜 저리도 뻔뻔하게 염치가 없네. 읽다가 휴대전화를 던져버렸습니다. 동수 씨도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사회에서 퇴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연수 씨, 어느 날 저녁 동수 씨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을 떠날까요? 네.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럴 거예요. 차라리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회사는요? 회사는 이사들한테 맡기면 돼요. 제가 직접 경영하지 않아도 돌아가요. 연수 씨가 더 중요해요. 동수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같이 가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어디로요? 강원도 어떨까요? 제가 양양에 낙산 해수욕장이 보이는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바다라니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살아요.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 바다 보면서 걷고요. 동수 씨,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요? 회사도 포기하고 서울 생활도 포기하고 저 때문에요.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 씨,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었죠. 펜트하우스에 혼자 돌아가면 너무 공허했어요. 동수 씨, 이제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동수 씨. 연수 씨, 제 인생에 들어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린 일주일 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첩 몇 권, 그게 전부였죠. 큰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서울 떠난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작은애한테도 보냈죠. 엄마 잘 지낼게, 걱정 마. 작은애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가끔 연락해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동수 씨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준비됐어요? 네. 차에 짐을 싣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4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곳이고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죠. 새로운 삶을 향해 이제 떠나는 겁니다. 연수 씨, 출발할까요? 동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집이 보였습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수 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양양까지는 3시간쯤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죠. 높은 건물 대신 산이 보이고 복잡한 도로 대신 한적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경치 좋죠?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멀리 나온 게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여행 같은 건 잘 안 다녔거든요. 어느덧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다 왔어요. 우린 작은 마을로 들어섰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동수 씨의 2층짜리 작은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담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우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동수 씨가 웃으며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 살아요. 조용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옆에서 동수 씨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온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이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동수 씨가 나왔습니다. 네,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커피 드릴까요? 이미 내렸어요. 같이 마셔요.
우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연수 씨, 네, 행복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동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를 봤죠.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 먹었습니다. 동수 씨가 요리를 도와줬어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산책을 나갔어요. 해가 지는 걸 보면서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거기 어때요? 좋아.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다행이네요. 언니는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알아. 천천히 풀리겠지.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그럼 됐어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연수 씨, 네. 후회 안 해요? 뭐가요? 저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멀어지고 서울 생활도 포기하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하나도요. 정말요? 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진심이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였거든요. 저도 그래요. 동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돈만 벌고 회사만 키우고 살았는데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동수 씨, 고마워요, 연수 씨. 제 인생에 들어와줘서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여기, 이 순간이 전부였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바닷가에 낙엽이 떨어졌죠. 어느 날 현관 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큰애가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주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언젠가 찾아뵐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밤 우린 손잡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연수 씨, 네. 이 나이에 사랑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맞아요. 동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함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67과 55, 늦은 나이였지만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가슴은 뛸 수 있어요. 다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견딜 용기, 손가락질을 감당할 용기, 그리고 진심을 지킬 용기요. 저는 그 용기를 냈고 동수 씨도 함께 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했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였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은 시간 남의 눈치 보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행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